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자,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47. 자, 우리 이제 개체군, 자, 단어 한번 확인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여러분, 어떤 지역에, 자, 토끼풀이 있다고 하자. 그럼 토끼풀 하나가 있지는 않잖아. 너 그 총초롱하냐, 오늘? 왜 이렇게 총초롱하냐? 항상 이쯤면 졸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토끼풀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럼 진짜 한 개가 있을까? 그러진 않죠. 토끼풀이 수천 개가 있겠지? 그래서 같은 종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개체군이라고 불러. 개체군.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거 개체군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개체군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여러 종이 살고 있겠네. 이런 여러 종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군집이라 불러. 군집. 아까 선생님이 자,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호작용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책에선 지금 안 다루는 느낌이지만 작용에 대한 거 통과 때 내가 좀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하긴 할 거예요. 책엔 안 다루긴 하지만 일단 진도 나가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자, 개체군이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라 코너 힘들어 죽겠네. 자, 처음부터 이런 개체 수들이 막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 그래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개체군의 생장곡선. 무슨 말이냐면, 개체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되니까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J자형 생장곡선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지 않다는 거지. 왜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이도 부족하고 또 뭐도 부족해. 서식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거의 일정한 형태의 S자형 생장곡선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이유는 즉 이렇게 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환경 저항 때문이야? 이런 거. 환경 저항 때문이야? 뭐 어려운 거는 없네요. 자, 수능에서 뒤통수 치는 문제 애들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자, 여기를 내가 1번, 자, 내가 여기를 2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환경 저항이 시작된 곳은 1번 전이냐, 1번, 2번 사이냐, 2번 넘어서냐? 2번 넘어서? 환경 저항이 시작된 곳. 2번 넘어서. 또. 지금 질문 이해됐어? 환경 저항이 시작된 곳은 이렇게 기간, 이렇게 뭐 표시해 놓고는 1번 전이냐, 요 사이냐, 2번 후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정답은? 1번 전이죠. 이유는? 그쵸.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이제 환경 저항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경 저항은 커지는 건 맞지만 시작된 곳은 항상 처음부터 언제나 always야, always. 알겠습니까? 이게 생장곡선에서 내가 니네한테 원하는 답이었고요. 생존곡선이란 것도 있죠. 생존곡선. 예를 들어서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애들은 아시다시피 새끼들 많이 낳아야 한 마리 두 마리죠? 근데 걔네는 부모한테 그쵸? 엄마라고 하면 맞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모체한테 그쵸? 적극적인 케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죽어. 병이나 사고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는 비율이 별로 안 높아. 그러다가 점점점 커가면서 까불다가 이렇게 잡아먹히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지지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1형 생존 곡선이라고 부르지. 1형 생존 곡선이야. 근데 물고기들은 처음에 태어나면서 겁나 많이 잡아먹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생존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3형 생존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1형은 포유류고 3형은 물고기 같은 어류다, 뭐 개구리다 보시면 됩니다. 다람쥐 같은 애들은요,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하대요.
알겠니? 그래서 이형생존 곡선도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47쪽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47쪽 맨 위에 아직 개체군의 밀도 이거 안 했어. 안 했습니다. 넘어가서 얘기할 거야. 다음 48쪽 그래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해서 이렇게 여러분 봐봐. 안정한 생태계가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의 개체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생태계 평형하면서 피식과 포식 관계 때문에 그렇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겨버리면 특정 시점에 예를 들면 생산자가 늘어나면 다 소비자도 늘어나고 그럼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생산자가 줄어드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의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자, 잠깐 볼게. 거기 48쪽 중간에 자, 돌말 보여, 돌말. 거기 지금 색깔 표시가 안 돼서 잘 확인이 안 돼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를 합시다. 이게 겨울부터 나와 있어. 돌말이 먹는 게 영양 염류야. 돌말의 밥이죠.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러면 겨울에는 영양 염류가 많잖아. 돌말 수가 적어요. 밥은 많은데 왜 수가 적어? 너무 추워서. 그래서 개체수 변동의 그 원인은 단순하게 먹이만 있는 건 아니란 뜻이야. 그렇죠? 자, 이제 봄으로 갑니다. 봄으로 가면서 이제 돌말 개체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영양염류의 양은 줄어들지 많이 처묵처묵하니까 줄어들겠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사이에 또 돌말 수가 어떻게 될까? 돋나 줄지. 이때 왜 줄어? 따뜻한데. 이제는 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먹이도 환경도 다 개체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말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1년 내내 거의 이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있거나 엘니뇨, 라니냐 이런 이상기후가 생겨버리면 특정 개체수가 폭발하거나 멸종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변동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정한 생태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개체군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상호작용을 얘기할 때, 날 생물들끼리 하는 거를 내가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건데, 상호작용은 종류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건호야, 힘내. 왜 이렇게 졸려? 학교 갔다 오지, 진짜, 말이 돼, 학교 힘들죠? 선생님 있잖아. 서울 쪽 학교가 되게 불쌍한 학교라고. 아침 8시에 시작인가? 1교시가? 1교시야? 연교시야? 1교시 1교시 8시 시작해? 8시 10분인가? 와. 나는 얘기했잖아. 나는 우리 집 앞에 진짜 그러니까 이 건물 바로 옆에 보면 빌라 있잖아. 그 정도 거리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주 이 새끼는 경기도는 9시가 1교시 시작이거든? 근데 그 학교 담임이 8시 55분까지만 등교하라 그랬어. 그럼 얘 아침에 8시 50분에 나가요. 그래서 뭐라지 알아? 아씨, 너무 일찍 갔는데? 너 몇 분에 가는데? 자기는 53분에 가는 게 제일 좋대. 존나 짱나죠? 아무튼 서울은 별론 것 같아. 아무튼 등교식 대신. 자, 아무튼 그래서 상호작용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냐면 같은 종끼리. 그래서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종끼리 하면 개체군 내라고 불러. 다시 같은 종이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고 다른 종끼리 하면 개체군 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굳이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아까 한 3개 정도가 어렵다 그랬지? 첫 번째 어려운 게 아까 그거 있자고 에너지 흐름 거기서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 진짜 어려워. 알겠냐? 이거 진짜 어렵다 생각보다 문제 보면 안 느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문제가 안 읽혀 안 풀려 눈발짝 나는데 그래서 국어 못하는 애들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특히 남학생들 대충 읽다가 대충 틀리고 대충 슬퍼하죠. 아무튼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부터 48쪽에 나오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텃세. 그렇죠? 같은 종인데 서로
웬만하면 침범하지 말자. 우리 동네 오지 마.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 내가 닭 같은 거 얘기했던 것 같아. 1등 닭부터 100등 닭까지 있어가지고요. 순서가 매겨져 있어서 얘 순서대로 밥 먹지 않으면 닭을 당겨 뒤져요. 그 다음에 리더제. 한 마리만 짱이야. 그렇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리더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도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9쪽 갑시다. 자, 군집. 자, 군집이라고 한 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모임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고, 이 군집에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 즉 먹이사슬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먹이사슬 관계가 좀 복잡해야 안정한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3번 별표 쳐주세요. 3번 생태적 지위. 자, 이 군집 내에서 종류가 공간 지위가 있고 먹이 지위가 있어. 생태적 지위라는 표현. 그래서 서식하는 공간 때문에 싸우게 되고 먹이 때문에 싸우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생태적 지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알겠니? 오케이. 예를 들면 지민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지만 여기서 막 두세 명이 지민이를 좋아해.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지민이는 어떻게 뭐 해야 돼? 어장관리 해야지. 다 받아들여야죠. 됐지? 자, 그래서 자, 생태적 지위, 자,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가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점종, 지표종, 핵심종, 희소종 이런 게 있는데, 자, 우점종은 뭐냐면 한번 다 설명할 거야. 우점종은 그 특정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유력한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부르고요. 지표종은 뭐냐면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보통 식물이 많이 얘기할 거거든.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우리 지표종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소나무가 보였다? 그러면 소나무는 양수림이에요. 그럼 그 지역은 햇빛이 잘 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 그래, 이런 거를 지표종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핵심종. 자, 우점종인지 아닌지 관계없어. 그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우리가 우점종이라 불러.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열매가 겁나 많이 열려. 그러면 그 주변에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겠죠?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종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 뭐 희소종이야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자, 오늘 배우는 자, 두 번째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자, 바로 뭐냐면 자, 방형구법이라는 게 방형구법. 자, 이거 내가 지금 공식 같은 거 몇 개 알려주면 이거 외우셔야 돼. 얘는 아예 계산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거 중요해. 이거 사실 어렵게 나오면 수능 문제 인용하면 문제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이거. 그래서 아까 한 3개 정도 어렵다 했잖아. 첫 번째는 에너지 흐름 계산 문제고, 요거 문제 은근 어렵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형태부터 봅시다. 방형구가 뭐냐라고 하면, 자, 정사각형 틀이야, 틀. 그물같이 생긴 틀이에요. 가로 1m, 세로 1m 되고요.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 얇은 철사 같은 걸로 이게 칸이 나누어져 있어. 편의상 10개의 칸이 나눠져 있다고 할게요. 또 자, 세로든 가로든 다 10개의 보통 10개의 칸이 이렇게 자 나눠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물처럼 생긴 요 틀을 갖고 가다가 풀떼기 살펴시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그럼 거기에 풀떼기들이 막 보이겠죠? 얘는 개체수를 세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편의상. 자, 여기 만약에 A라는 종이 뭐 요렇게 뭐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B라는 종이 뭐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C라는 종이 뭐 이렇게 칠게요. 해놓고는 자, A종, B종, C종에 뭐를 계산할 거냐? 첫 번째, 밀도를 계산할 거야. 밀도.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자, 밀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총 면적, 요 방형구의 면적 분에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A는 한다. 1제곱미터 안에 5개가 보이죠? 1제곱미터 안에 5개, 이게 밀도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B는요, 1제곱미터 안에 몇 개가 보이냐면 3개가 보이죠?
그 다음 C도 1제곱미터 안에 3개가 보인다. 이게 밀도입니다. 계산됐어? 그 다음 자 역시 또 외워야 돼요. 자 빈도가 나옵니다. 빈도는 뭐냐면 아까 내가 가로랑 세로랑 10개씩 칸을 매겨놨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요 하나가 일종의 방이지. 방. 룸이야 룸. 그쪽 몇 개 방이 있어? 100개의 방이 있겠죠. 그래서 빈도는 뭐냐면 전체 방 개수야. 전체 총 방 개수 분의 사용하고 있는 방 개수. 뭐 책마다 표현이 달라요. 나는 니네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사용하고 있는 방 개수를 우리가 빈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건 같은 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분모는 다 똑같죠. 분모는 다 똑같아. 근데 A는 지금 방을 몇 개 이용하고 있어? 4개를 이용하고 있죠. 맞냐? 4개를 이용하고 있음. 그 다음 B는 몇 개 이용하고 있어? 3개를 이용하고 있고 C는 몇 개 이용해요? 2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빈도야. 그 다음 P도는 뭐냐면 P도는 이게 똑같은 식물이 풀떼기를 할지라도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자 A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내가 1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내가 2라고 합시다. C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내가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P도는 뭐냐면 자 총 면적분의 저놈들의 실제 면적의 개체수 곱한 값을 우리가 빈도라 불러요. 그럼 이해되니? 그럼 일단은 총 면적 얼마야? 1제곱미터죠. 그럼 A는 지금 하나당 1씩 차지하고 있는데 몇 개 보여? 5개가 보이는 거죠. 5개가 1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P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냐? 자, 어쨌건 분모는 다 똑같아. 그렇죠? B를 볼게요. B는 개당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그렇겠죠? C는 자, 3개 있는데 하나당 3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밀도, 빈도, P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 얘네의 비율을 계산을 해야 돼. 그 비율을 뭐라 부를 거냐면 상대 비율 해서 밀도도 상대 밀도가 계산해야 되고요. 빈도도 상대 빈도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P도도 상대 P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 P도는 같다라고 보통 나와서 특별하게 계산하지는 않아. 원래 또 이게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뭐랄까 원래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아마 요건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을 건데 최소한 요거 2개는 좀 외워주셔야 돼. 어떻게 계산하냐? 비율이야. 그 비율이니까 어쨌건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는 5개, 얘는 그러니까 밀도를 5, 3, 3이라고 그냥 계산 상관없겠죠. 그럼 A는 전체 11개 중에서 5개의 비율이죠. 그러면 11분의 5 곱하기 어쨌건 100도 안 해도 되잖아. 원래는 100 하는 거야. 이게 상대 밀도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11분의 3 곱하기 100. C도 11분의 3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하는 게 상대값이라고. 알았어.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굳이 다 계산하지 않고 얘를 4로, 얘를 3으로, 얘를 2로 계산하게 되면 전체 11개 중에서 4개죠? 그쵸? 맞냐? 그쵸? 얘는 그럼 11분의 4 곱하기 100, 얘는 11분의 3 곱하기 100, 얘는 11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걸 상대 빈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 P도도 마찬가지겠죠? 맞냐? 원래 마찬가지인 거야. 아십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상대값을 이제 다 더할 거야. 얘랑 얘를 다 더할 겁니다.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중요도라고 부르고 어호호 그 값이 가장 큰 거를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부른다는 점. 그러면 딱 니네가 하도 이제 많이 풀어봤으면 사실 니네가 이미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크잖냐. 딱 내용이 이러면 문제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개체수를 안 주는 거야. 상대 밀도를 줘. 해놓고는 개체수 구하세요. 그러니까 좀 단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좀 정상적인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이게 수능 과목도 아니고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낼 것 같은데 할 줄은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거기 50쪽에 있는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우리 51쪽 볼게요. 자 51쪽 자 위에 예제는 니네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밑에 자 군집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자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수생 군집과 육상 군집으로 구분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 군집에 보통 우리가 식물들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장 큰 나무를 우리가 교목층이라고 해요. 교목층. 가장 큰 나무는 교목층. 그 다음이 선태층, 지중층 이런 거는 뭐 이끼 같은 거 얘기해. 보통 땅 속에 있어. 그럼 땅 위로 올라와 있는 풀떼기를 뭐라 불러요? 초본층. 초본층보다 조금 큰 나무를 관목층. 이 세 가지 알자. 잔디처럼 있는 걸 초본층. 알겠냐? 조금 큰 나무는 관목층. 존나 큰 나무는 교목층. 이 세 가지만 기억할게. 알겠죠? 자, 다음 쪽. 그래서 생태분포만까지 할게요. 자, 생태분포 보시면, 얘들아, 보자요. 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보고 있냐? 이제, 우리 이거 하고 쉴 거야. 산이 있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산 기준했을 때 위로 가면 추워, 더워? 추워. 존나 추워요. 그럼 나무가 클까, 작을까? 커져요. 나무 작아요. 너무 추우면 나무가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무는 나무인데 조금 작은 나무, 아까 뭐 있었어? 풀떼기 다음 뭐였냐? 관목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 꼭대기에는 관목림이 주로 많아요. 관목림이 많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은 여러분 조금 숲이 우거졌겠죠. 그럼 숲이 우거졌으면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늘이 많겠지. 그럼 그늘이 많다는 얘기는 양수가 많을까 음수가 많을까? 음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보통 음수림들은 이파리가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그래서 넓은 이파리로 보통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화렵수림 이렇게 화렵수림. 오케이? 중간이 바로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 이렇게 보통 얘들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산인데도 왜 다른 달리 사는 거 달라지죠? 말이 안 나오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온도 때문에. 같은 지역이어도 얘네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태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수직 분포라고 불러. 어렵지 않지? 야, 이렇게 재미없는 거 하려니까 죽겠다, 하도. 우리 빨리 생태계 끝내자. 아우, 나 진짜. 생태계 끝나면 뭐 알잖아, 이제. 쉬운 거 없잖아. 딱 생태계 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생태계 씻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어려워지잖아. 다음. 자, 수평분포는 이거예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적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편의상 위도 한 40도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위도 40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사는 애들이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왜? 같은 위도라 할지라도 비 오는 양이 달라. 또 그 근처에 뭐 뜨거운 해수가 흐르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평 분포를 따질 때는 같은 위도여도 생명체가 달라요. 왜요? 온도와 먼 차이 때문에 강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자 52쪽의 맨 위에 생태 분포에서 수직 분포는 기온의 동그라미. 자 수직 분포는 기온의 동그라미. 자 수평 분포는 기온과 강수량의 동그라미까지 자 정리를 하고 자 쉬었다가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